우리 아빠 투스타야. 아줌마 까불지마 백 믿고 후배들 논문까지 대필시킨 악질 간호사관생도 이후에 잠입한 쓰리스타 여군에게 걸리게 되면서 개박살나는 참교육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계룡대와는 또 다른 의미의 핵심 중추가 자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의료 시스템을 총괄하는 국군 의무사령부. 그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 전군을 통틀어 가장 독보적인 인물이 서 있었다. 육군 중장 천인영. 그녀는 국군 역사상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유리천장을 산산조각 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간호장교 출신으로 야전병원과 최전방 의무대를 거쳐 별을 달고 마침내 3개의 별을 어깨에 단 의무사령관.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강철의 백합이라 불렀다. 백의의 천사에게 기대하는 온화함이 아닌 강철과도 같은 원칙과 냉철함으로 거대한 의무사령부를 이끄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그날 오후 사령관실의 육중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부관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천인영 중장은 결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인가? 사령관님, 확인이 필요한 비공식 정보가 메일로 수신되었습니다. 비공식 정보. 천인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 부관이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다. 보안과에서 3차례 필터링을 거쳤습니다만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메일입니다. 내용은 사령관님의 모교이기도 한 대전의 국군간호사관학교 관련입니다. 그제야 천인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나온 곳은 아니었지만 간호장교의 요람이자 그녀가 관할하는 의무체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자신 쪽으로 돌렸다. 메일의 내용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폭발적이었다. 사령관님의 정의를 믿고 제보합니다.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중대장생도 나하늘은 자신의 아버지가 제구보병사단장 나일성 소장임을 내세워 1학년 생도들에게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기 교육이 아닌 개인적인 과제 수행, 심지어 졸업 논문의 자료 조사와 대필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1학년 윤세봄 생도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훈육관인 황기철 소령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습니다. 나하늘 생도의 위세에 눌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부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천인영은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수술 집도를 하듯 날카롭게 문장을 해부하며 읽어내려갔다. 나하늘, 나일성 소장, 황기철 소령, 윤세봄. 선명하게 박힌 이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차갑게 식혔다.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 경기도 고양시를 관할하는 최전방 사단 중 하나이자 나일성 소장의 야심이 가득한 곳이었다. 투스타 육군 소장이면 군에서는 하늘과 같은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을 방패 삼아 이제 막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생도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황기철 소령이라. 천인영은 이름을 되뇌었다. 몇 해 전 수도병원에서 근무 태만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런 자가 생도들의 정신을 가르치는 훈육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부관. 예, 사령관님. 이번 주 토요일 내 개인 일정을 모두 비우게. 공식 일정은 아무것도 잡지 말도록. 그리고 대전으로 가는 일반 고속철도표를 한 장 예매해주게. 사복팀 말고 내 개인 신용카드로. 부관은 순간 의아했지만 사령관의 의도를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이 방을 울렸다. 천인영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면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 메스를 대야 했다. 공식적인 감찰 지시는 증거 인멸의 시간만 줄 뿐이었다. 그녀는 강철의 백합이 왜 그 별명으로 불리는지 그 썩어 빠진 둥지에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 천인영 중장은 성남의 관사를 나섰다. 검은색 지프 랭글러나 별 3개가 빛나는 의전 차량이 아니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몰고 나온 연식이 조금 지난 국산 세단이었다. 복장 역시 전투복이나 장군 정복이 아닌 회색빛 등산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속도로를 달려 조용히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도착했다. 정문 위병소에서는 주말을 맞아 면회 온 학부모나 방문객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위병소의 젊은 헌병이 물었다. 1학년 윤세봄 생도 어머니 친구입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물건 좀 전해주려고요. 천인영은 미리 준비한 과자 몇 봉지가 담긴 쇼핑백을 들어보였다. 그녀의 너무나도 평범한 행색과 침착한 말투에 헌병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문자 기록부에 신원을 적으라고 안내했다. 그녀는 김영희라는 가명과 임의의 주민번호를 적고 학교로 들어섰다. 제보 메일에서 언급된 시간과 장소. 주말 아침 생도 생활관 뒤편의 잔디밭 연병장. 학교는 주말 아침이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천인영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멀리서 잔디밭 한가운데서 무언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광경은 제보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대가리 박아. 똑바로 안 해?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 4학년 중대장 생도 나하늘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손에 쥔 채 팔짱을 끼고 1학년 생도 수십 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학년 생도들은 잔디밭 위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리는 팔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중 유독 체구가 작은 한 생도가 비틀거리자 나하늘은 발로 그 생도의 어깨를 툭 찼다. 윤세봄, 너 때문에 지금 대열 다 무너지는 거 안 보여? 동기들 생각 안 해? 이따위 정신력으로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윤세봄. 제보 메일에 언급된 바로 그 이름이었다. 윤세봄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그리고 어제 내가 내준 리포트 말이야. 그게 리포트냐? 인터넷에서 대충 긁어모은 쓰레기지. 오늘 밤까지 다시 써서 제출해. 분량은 2배로.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생도들이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명백한 과제 대필 강요였다. 쯧쯧 요즘 1학년은 빠져가지고. 나하늘이 혀를 차는 순간 그들 근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훈육관 황기철 소령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연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묵인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조였다. 천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잔디밭을 밟는 소리에 1학년 생도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곧이어 나하늘도 고개를 돌렸다. 나하늘은 자신의 교육 현장에 불쑥 끼어든 낯선 중년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영락 없는 동네 아주머니 혹은 생도 면회 온 엄마 친구쯤으로 보였다. 저기요 아줌마. 나하늘이 턱을 까딱하며 말했다.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학부모세요? 오늘은 공식 면회일 아닌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천인영은 나하늘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뒤편에서 머리를 박고 있는 윤세봄 생도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학생들 교육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군요.
사관학교에서는 원래 이렇게 머리부터 박고 시작하라고 가르칩니까? 순간 나하늘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아줌마가 자신의 방식에 토를 단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뭐? 아줌마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짓거려요? 당신 지금 군사보호구역 무단 침입한 거 알아? 당장 안 꺼져? 나하늘은 천인영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천인영은 밀려나지 않고 그 손가락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힘도 없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설교질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나하늘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다. 우리 아빠가 제구보병사단장 나일성 소장님이야. 투스타라고. 아줌마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뿐이라고. 넌 내가 이 자리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헌병대에 넘겨서 군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어. 알았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쪽에 소란을 뒤늦게 인지한 훈육관 황기철 소령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썼다. 하지만 이쪽으로 다가오던 그의 걸음이 천인영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한 순간 얼어붙은 듯 멈췄다. 황기철 소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분명했다. TV 속 국군 뉴스에서 혹은 전군 지휘관 회의 자료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얼굴.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다. 국군 의무사령관 육군 중장 천인영. 황기철 소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고 잔디밭으로 떨어졌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우렁차고 절박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우렁찬 경례 소리에 나하늘의 오만한 외침이 뚝 끊겼다.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1학년 생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하늘은 황소령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황소령님? 지금 뭐 하시는? 사령관이라뇨? 이 아줌마한테. 천인영은 자신을 밀쳤던 나하늘의 손가락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연병장을 눌렀다. 황기철 소령. 자네는 지금 이 참상을 보고도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었나? 그리고 나하늘 생도. 천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포와 혼란으로 하얗게 질린 나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 아버지가 구사단장 나일성 소장이라고 했나? 투스타라고? 천인영은 자신의 등산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지갑이나 신분증이 아닌 그녀의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디지털 전투복용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나하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3스탄에만. 천인영이 황기철 소령에게 명령했다. 황 소령은 지금 즉시 자네의 직속 상관인 학교장님을 이 연병장으로 모시게. 그리고 의무사령부 본부 직속 감찰실과 헌병대에 비상 소집을 걸게. 내가 지금 이 순간부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특별 직권 감찰에 들어간다. 그녀는 다시 넋이 나간 나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구사단장 따님. 자네는 이제부터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될 걸세. 자네의 투스타 아버지가 나의 3스타 직권 감찰을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보지. 천인영 중장의 마지막 말은 가을 아침의 차가운 공기보다도 더 날카롭게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연병장을 갈랐다. 자네의 투스타 아버지가 나의 3스타 직권 감찰을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보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멀리서 들리던 차량 소리도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도
1학년 생도들의 억눌린 숨소리마저 멎은 듯했다. 나하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마저 감돌았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 구사단장 아빠가 아줌마년이라고 불렀던 이 여자의 3스타 직권 감찰을 막을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이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으로 마비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혹은 가장 먼저 본능적인 생존 반응을 보인 것은 훈육관 황기철 소령이었다. 사령관님. 그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거의 비명에 가깝게 외치며 부동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손에서 떨어뜨렸던 스마트폰이 잔디밭 이슬에 젖어 차갑게 빛났다. 천인영은 그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힐끗 쳐다보았다. 황소령, 뭘 하고 있나? 내 명령이 들리지 않았나? 당장 학교장을 모시고 감찰과 헌병대에 연락하라고 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철은 허둥지둥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슬에 젖어 축축한 액정을 미끄러지는 손가락으로 황급히 문지르며 그는 학교장인 이준혁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가락은 너무나도 떨려 3번이나 통화 버튼을 잘못 눌렀다. 안 돼. 제발.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간신히 연결된 통화 너머로 주말 아침의 평화를 즐기고 있던 학교장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소령, 주말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황기철은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다. 학교장님,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저기. 국군 의무사령관님께서. 뭐? 의무사령관? 천인영 중장님 말씀인가? 그분이 왜 거기 계신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아닙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지금 특별 직권 감찰을. 전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준혁 준장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전해졌다. 알았어, 당장 가지. 라는 고함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황기철이 다음으로 의무사령부 헌병대에 전화를 거는 동안 연병장의 정적은 천인영 중장과 나하늘 생도 그리고 1학년 생도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었다. 천인영은 더 이상 나하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박고 있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1학년 생도들에게 다가갔다. 1학년 생도들 전부 일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방금 전 나하늘을 다그칠 때와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생도들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흙과 이슬로 범벅이 된 이마를 훔치며 일어섰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천인영은 그중 가장 위태롭게 비틀거리던 윤세봄 생도 앞에 섰다. 윤세봄 생도. 예. 생도 윤세봄. 윤세봄은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외쳤지만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다. 괜찮나? 다친 곳은? 괜찮습니다. 거짓말. 천인영의 단호한 말에 윤세봄의 어깨가 움찔했다. 자네 이마는 멍들었고 팔은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떨고 있다. 이게 괜찮은 건가? 군인은 특히 환자를 돌봐야 할 간호장교는 자신의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시 묻지. 괜찮나? 그 순간 윤세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괜찮지 않음을 인정해준 최초의 고위 장교 앞에서 터져나온 설움이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지 않았을 거다. 천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넋이 나간 듯 서 있던 나하늘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쓰리스타면 다야? 아줌마가 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건 불법 감찰이야.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나하늘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줄 것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끝내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천인영은 그런 나하늘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마저 머금었다. 전화해. 지금 당장. 자네 아버지가 백마부대를 이끄는 나일성 소장이 이곳 대전까지 그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나하늘은 그 말을 도발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냐?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아빠. 흐엉. 아빠, 나 좀 살려줘. 나하늘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웬 미친 아줌마가 학교에 와서 자기가 쓰리스타라고. 나 지금 감찰한다고. 헌병대 부른다고. 뭐? 나일성 소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쓰리스타?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저편에서 전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급하게 달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는 까치집이 된 채 전투화 끈도 제대로 매지 못했는지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 국군간호사관 학교장 육군 준장 이준혁이었다. 그는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회색 등산복 차림의 천인영 중장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가장 크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학교장 육군 준장 이준혁. 사령관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 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어찌 된. 천인영은 그의 말을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는 울면서 통화 중인 나하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나하늘 생도. 스피커폰으로 바꾸게. 자네 아버지가 이 학교장과 그리고 나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지 않겠나. 나하늘은 공포에 질려 천인영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을 거역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나일성 소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기 훈육관인가 뭔가 당장 전화 받고.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연병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나일성 소장의 격노한 고함이 스피커폰을 찢고 나와 대전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어떤 미친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이준혁 준장학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황기철 소령은 아예 두 눈을 감아버렸다. 나하늘만이 유일하게 그 목소리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래, 우리 아빠는 투스타야. 여긴 구사단 관할도 아니지만 아빠 이름이면 돼. 천인영 중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하늘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화 받았습니다. 구사단장 나일성 소장. 전화기 너머 경기도 고양시 백마부대 사단장실에서 막 주말 아침 조깅을 마치고 들어온 나일성 소장은 순간 멈칫했다. 격노한 자신의 목소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침착하고 권위 있는 여성의 목소리. 당신, 누구요?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당장 이준혁 교장 바꾸지 못해. 나 소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말한 쓰리스타라는 말을 공포에 질린 딸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천인영은 한숨 대신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연병장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했다. 나 소장. 나는 자네가 바꿔달라는 그 이준혁 준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네 딸이 말한 미친 아줌마가 바로 나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자신의 관등 성명을 댔다. 국군 의무사령관 육군 중장 천인영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나일성 소장의 분노에 찬 숨소리마저 끊겼다. 1초, 2초, 5초.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일성 소장의 머릿속은 수천 번의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의무사령관, 천인영, 강철의 백합, 간호장교 출신의 유일한 쓰리스타, 원칙주의자, 그리고 자신의 딸이 방금 미친 아줌마년이라고 불렀을 그 사람. 아, 나일성 소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고함이 아닌 바람 빠지는 소리였다. 천 중장님이십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 아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희 하늘이가 아직 어려서.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호랑이 같은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깍듯하다 못해 비굴함마저 묻어나는 조심스러운 직장 후배의 목소리였다. 나하늘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자신에게는 하늘이었던 아버지가 이 아줌마에게 쩔쩔매고 있었다. 천인영은 그 태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오해? 나일성 소장. 내가 지금 자네 딸이 1학년생도 수십 명을 대가리 박아시키고 발로 걷어차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아빠가 투스타라고 협박하는 목소리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고. 이게 오해인가? 그게. 애들 군기 잡다 보면 그럴 수도. 사관학교라는 데가 원래. 닥쳐라. 천인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군기? 자네 눈에는 이게 군기로 보이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나? 지금 이 순간에도 황기철 소령은 이 모든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사관학교의 전통인가? 그녀는 숨을 고르지 않고 쏘아붙였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나? 논문 대필이다. 4학년 졸업 논문 자료 조사를 1학년 생도들에게 강요하고 리포트를 대필시키고 있었다. 이건 군기를 넘어선 부패다, 나 소장. 자네 딸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논문, 대필. 나일성 소장의 목소리가 뱀처럼 기어들어갔다. 그는 이 사태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님을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임을 직감했다. 천 중장님, 부디 한 번만. 제가 당장 대전으로. 오지 마라. 천인영은 단호하게 끊었다. 자네가 지금 이 시간에 사단장 지휘 통제실을 비우고 대전으로 오는 순간 나는 그걸 지휘관 이탈로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겠다. 또한 지금 이 통화. 자네가 우리 하늘이 오해 운운하며 감찰의 압력을 행사하려 한 시도. 이 역시 내 감찰 보고서에 직권 남용 및 감찰 방해 혐의로 첫 줄에 기록될 것이다. 나 소장. 자네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다. 자네 딸이 저지른 죗값을 깨끗하게 치르도록 자네의 그 잘난 투스타 계급장으로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할 수 있나? 전화기 넣어. 알겠습니다. 나일성 소장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패배한 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 줄 진급을 부지하기 위해 가장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해야 했다. 사령관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좋다. 천인영은 나하늘에게서 스마트폰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참, 나 소장. 자네 딸이 나에게 힘도 없는 아줌마년이라고 하더군.
자네 딸 교육 참 잘 시켰어. 삑. 천인영은 통화를 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나하늘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나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던 아버지가 전화 한 통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연병장에는 이제 나하늘의 절망적인 흐느낌과 이준혁 학교장, 황기철 소령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천인영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준혁 학교장에게 말했다. 학교장, 지금부터 이 사태의 주범인 나하늘 생도와 방조범인 황기철 소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의무사령부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조치하게.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윤세봄 생도를 바라보았다. 윤세봄 생도. 예. 생도 윤세봄. 자네는 지금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다. 내가 자네를 비롯한 1학년생도 전원을 저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러니 자네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해주게. 그것은 명령이자 강철의 백합이 피워낸 차갑지만 굳건한 약속이었다. 천인영 중장의 직권 감찰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1시간 만에 평화롭던 주말의 국군간호 사관학교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성남 의무사령부 본부에서 직파된 헌병대 수사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팀이 헬기까지 동원에 신속하게 도착했다. 학교장 이준혁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을 통째로 감찰본부에 내주었고 자신은 그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일 뿐이었다. 가장 먼저 조사가 시작된 것은 훈육관 황기철 소령이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땀을 비오듯 흘렸다. 황소령, 다 알고 왔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자네 군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걸세. 수사관의 나지막한 압박에 황기철은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가 나하늘의 가혹 행위를 묵인한 것은 단순히 나일성 소장의 위세에 눌려서만은 아니었다. 나 소장님이 내년도 진급심사 때 힘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사단 참모 자리로 저를 끌어주시겠다고. 황기철의 스마트폰에서 복구된 문자 메시지는 그 증언을 뒷받침했다. 황소령,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하네. 사관학교 생활이 좀 따분할 수 있는데 내년에 백마부대에서 같이 신나게 뛰어보자고. 나일성. 그것은 명백한 인사청탁이자 부패의 거래였다. 황기철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수십 명의 1학년 생도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방조했던 것이다. 한편 나하늘 생도는 학교장실에 격리된 채 디지털 포렌식 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이 모두 압수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끊어진 순간 그녀의 영혼도 함께 끊어진 듯 그저 텅 빈 눈으로 수사관들의 작업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찾았습니다, 사령관님. 포렌식 팀장이 천인영에게 보고했다. 나하늘 생도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졸업 과제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나하늘이 1, 2, 3학년 생도들에게 강요했던 온갖 과제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단순한 리포트를 넘어 그녀가 4학년 동안 수행해야 할 거의 모든 학업적 성과물이 후배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져 있었다. 특히 졸업 논문 최종본이라는 파일은 압권이었다. 윤세봄 생도를 비롯한 1학년 동기 5명이 각 챕터를 나눠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하늘 생도는 이것들을 취합해서 자기 이름만 적어 넣었습니다.
수사관의 보고에 천인영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군의 미래가 될 생명을 다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신성한 학문의 전당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형태의 학문적 사기극이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황기철 소령의 자백까지 받아낸 후 천인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나하늘이 앉아 있었다. 천인영은 수사관들을 모두 물렸다. 넓은 학교장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나하늘 생도. 이제 생도도 아닙니다. 퇴교당하겠죠. 나하늘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텅 비었지만 뜻밖에도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 자네는 퇴교 조치될 걸세. 자네 아버지도 이번 일로 무사하지 못할 거다. 황기철 소령은 구속 수사감이고 나는 자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천인영이 조용히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투스타다. 그 배경이면 자네가 굳이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훨씬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도대체 왜 이런 추악한 짓까지 벌였나? 그 질문에 나하늘의 텅 빈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까 연병장에서 터뜨렸던 히스테릭한 울음과는 달랐다. 쉬운 길이요? 나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님은 모르십니다. 나일성 소장의 딸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항상 최고여야 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간 오빠보다 더 잘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수석 입학도 중대장 생도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진급하며 아버지보다 더 높은 별을 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제는 쌓여가고 논문은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이, 역시 계집애는 안 된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래서 시작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었다. 자료 조사 좀 해달라. 그러다 리포트 요약이 되고 결국 논문 대필까지.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라는 거대한 괴물에 쫓기다가 결국 자신 역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후배들을 괴롭혔나?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 전가시킨 건가? 천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하늘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다. 물론 그녀는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여군 최초라는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그 도끼 어린 시절을. 자네가 저지른 죄는 명백하다. 퇴교는 피할 수 없어. 자네 아버지와 황소령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천인영이 말을 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하늘이 의아한 듯 눈을 떴다. 퇴교? 구속?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자네는 자네가 짓밟은 윤세봄 생도를 비롯한 수많은 후배의 꿈과 마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들이 이 일로 평생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 생각해 봤나? 자네는 자네가 저지른 죄의 결과만 두려워했지 그 죄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있다. 천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어린 괴물을 단순히 군에서 쫓아내는 것은 가장 쉬운 처벌일 뿐이다. 그것은 정의 구현일 수는 있으나 교훈이 될 수는 없었다. 학교장에게 말해두겠다. 자네의 퇴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나하늘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영창.
입니까? 아니. 천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가을 하늘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 대구로 가게 될 거다. 국군 대구병원. 그곳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가장 낮은 곳. 중환자실이 아니라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시신을 닦아내는 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조무 보조 인력으로. 네.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장 낮은 곳에서 자네가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간호장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땀이 아니라 피와 오물을 만지며 스스로 깨닫게 될 거다. 자네가 짓밟았던 윤세봄 생도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곳에서 답을 찾아라. 천인영 중장이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성남 의무사령부로 복귀한 것은 일요일 저녁이었다. 그녀의 복귀와 동시에 군 사법체계는 그 어떤 주말의 휴식보다도 더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접 수집한 증거와 황기철 소령의 자백, 그리고 나하늘 생도의 노트북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개의 파일은 단순한 군기 문란이 아닌 군의 근간을 좀먹는 조직적 부패의 명백한 증거였다. 월요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천인영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관실로 향할 공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별명처럼 한치의 감정도 없이 강철과도 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대상은 구사단장 나일성 소장이었다. 천인영은 보고서에 나 소장이 자신의 딸이 연루된 비위 현장에 대한 직권 감찰이 진행 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무사령관인 자신에게 전화를 통해 오해다, 아직 어리다 등의 발언으로 감찰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기록했다. 또한 훈육관 황기철 소령에게 구사단 참모 자리를 약속하며 인사청탁을 한 정황 증거 문자 메시지를 첨부했다. 이는 직권 남용과 감찰 방해, 그리고 부정 청탁이라는 현역 장성의 군복을 벗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중범죄였다. 두 번째 대상은 훈육관 황기철 소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생도를 보호해야 할 훈육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학문적 부패를 묵인 방조, 나아가 조장했다. 이는 군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가혹 행위의 공범에 해당했다. 세 번째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준혁 준장이었다. 그는 비록 직접적인 비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학교에서 이토록 십수년간 골마 터진 부조리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휘 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보고서가 제출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장관은 경로했다. 특히 최전방을 수호해야 할 구사단장이 자신의 딸 하나를 감싸기 위해 군의 근간인 감찰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당장 전군 긴급 지휘관 회의 소집해. 그리고 구사단장,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하고 육군 본부로 대기 발령 조치해. 감찰관실은 즉각 구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에 착수하도록.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 시각 경기도 고양시 구사단 백마부대 사단장실. 나일성 소장은 전날 밤 천인영과의 통화 이후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육군 참모총장 라인에 전화를 걸고 동기인 기무사 장성에게 넌지시 도움을 청했다. 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애들끼리 좀 다툰 걸 천 중장이 너무 예민하게. 간호장교 출신이라 그런가 군대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던 순간 사단장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였다. 나 장군.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는 싸늘했다. 자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명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보고 다 들어왔네. 천인영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잊었나? 그 사람은 감정에 호소할 사람이 아니야.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자네가 전화 돌릴 때마다 자네 죄목에 증거인멸 시도가 추가되고 있다는 것만 알게. 총장님, 그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님 지시일세. 자네 오늘부로 구사단장 직위 해제야. 당장 짐 싸서 계룡대 육군본부 감찰실로 출두하게. 직위 해제 말입니까? 나일성 소장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직위 해제.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불명예 전역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미였다. 자네 딸 문제는 이제 학교 차원이 아니야. 자네가 어설프게 개입해서 판을 키웠어. 자네 딸이 저지른 죄보다 자네가 그걸 덮으려 한 죄가 100배는 더 무겁다는 걸 왜 몰랐나? 전화가 끊겼다. 나일성 소장은 텅 빈 사단장실에 홀로 서 있었다. 벽에 걸린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백마부대의 부대기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일렁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딸 나하늘과 함께 찍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액자를 벽으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성체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같은 날 오후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엄숙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천인영 중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보낸 감찰 자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황기철 소령은 파면이 의결되었다. 군인 연금은 물론 퇴직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군복을 벗게 된 것이다. 그는 징계위원회 결정 직후 군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인사 청탁 미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연병장에서 천인영 중장을 마주쳤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직감한 공포의 눈물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나하늘 생도. 그녀의 징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퇴교. 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문적 사기를 저지른 생도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없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퇴교를 의결했다. 이 모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천인영 중장은 사령관실에서 윤세봄 생도를 포함한 1학년 피해 생도들의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사령관이다. 지금부터 내가 특별히 지시하는 생도들에 대해 최우선으로 심리 상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지원하도록. 어떤 불이익도 가서는 안 되며 모든 기록은 1급 기밀로 처리한다. 특히 윤세봄 생도. 그 아이의 용기가 상처로 남지 않도록 의무사령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게. 심판의 불길은 부패한 자들을 태워버렸지만 그 불길 속에서 그녀는 이미 다음 세대의 싹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것이 강철의 백합이 진정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였다. 나하늘의 퇴교는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그녀는 4년간 입었던 생도 정복을 반납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모든 명예에서 삭제되었다. 4학년 중대장 생도 나하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간인 나하늘이었다. 하지만 천인영 중장의 마지막 특별 교육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녀는 군 검찰의 조사를 마친 직후 그 어떤 가족의 배웅도 없이 군 수송 차량에 태워져 남쪽으로 아주 멀리 남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국군 대구병원 호스피스 병동, 간호조무 보조 인력 3개월 파견 근무라는 군의 공식 문서도 민간의 계약서도 아닌 오직 천인영의 직인이 찍힌 한 장의 명령서뿐이었다. 국군 대구병원은 그 중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은 군 병원 시스템 내에서도 가장 외면받는 곳이었다. 이곳은 화려한 완치를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상처 입고 이제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이들이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가장 낮은 곳이었다. 나하늘이 병동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장교나 부사관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세월이 얼굴에 깊게 팬 깡마르고 다부진 체격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간호복 상의에는 수간호사 오정숙이라는 이름표가 낡은 채 붙어 있었다. 당신이 나하늘 씨? 오정숙 수간호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환영이나 적의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의료기기를 살펴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시선이었다. 사령관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특별 교육이라고 하셨죠. 거창하군요.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따라와요. 여긴 당신이 놀던 사관학교가 아니니까. 나하늘은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병동 내부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음식물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자 열린 병실 문틈으로 앙상하게 마른 노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수간호사는 그녀를 탈의실로 데려가 가장 낡고 색바랜 하늘색 조무사복을 던져주었다. 당신이 입을 옷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장교 후보생도 3스타 딸도 아닙니다. 그냥 손이에요.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손. 당신이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들 식사 수발, 기저귀 교체, 침상 시트 갈기,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마지막 정리하는 거. 기저귀 교체라는 말에 나하늘의 어깨가 움찔했다. 시신 정리라는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사관학교에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약물 투여법은 배웠지만 인간의 배설물과 죽음을 직접 만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못하겠어요? 오수간호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긴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 줄 시간도 인력도 없으니까. 당신이 머뭇거리는 1분 1초에 저분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나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아버지는 직위 해제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이곳은 천인영이 그녀에게 내린 감옥이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장갑 끼고 따라와요. 302호 김 상사님. 식사하실 시간이니까. 302호 병실에 들어선 순간 나하늘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6.25 전쟁 참전 용사로 온몸이 마비되어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식사는 미음 형태였지만 그는 그것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자 해요. 숟가락 잡고 천천히. 나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환자에게 미음을 떠먹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떨린 나머지 미음의 절반이 환자의 턱과 가슴팍으로 흘러내렸다. 환자는 불쾌감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신음했다. 아니, 그렇게 말고 턱을 받치고 목이 넘어가지 않게. 당신 사관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오수간호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나하늘은 당황했다. 그녀는 중대장 생도로서 수십 명의 후배들을 호령했지만 지금은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됐어요, 비켜. 오수간호사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는 능숙한 솜씨로 환자의 턱을 닦아주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식사를 마쳤다. 봤어요? 저분은 지금 당신의 서툰 동정심이 아니라 정확한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고. 점심시간까지 복도에서 대기해요. 그리고 305호 박하사님 기저귀 갈아야 할 시간이니까 가서 처리해요. 나하늘은 305호 병실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이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느껴졌다. 병실 문을 열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하늘은 그 자리에 서서 난생 처음 겪는 역한 냄새와 비참한 광경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뛰쳐나가고 싶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지? 나는 나일성의 딸인데. 하지만 그녀가 병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환자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 아내. 젊은 아가씨한테 이런 꼴 보여서. 그 순간 나하늘은 얼어붙었다. 환자는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복도에서 보았던 오수간호사의 그 무표정하지만 망설임 없던 손길을 떠올렸다. 그녀는 천천히 환자에게 다가가 서랍에서 새 기저귀와 물티슈를 꺼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역한 앰냄새의 헛구역질이 계속 났지만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배운 대로, 아니 생존을 위해 그 일을 해냈다. 모든 처리가 끝나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병실을 나왔을 때 오수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만 하죠. 내일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도망칠 생각 하지 마세요. 당신이 도망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경멸했던 그 쓰레기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하늘은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텅 빈 휴게실 구석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권력을 상징하던 그 깨끗했던 손은 이제 역한 냄새와 타인의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것이 특별 교육의 첫날이자 나하늘이 가장 낮은 곳에서 마주한 그녀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 대구에서의 시간은 나하늘에게 흐른다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견뎌낸다는 표현에 가까웠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밤새 환자들이 배출해낸 오물들을 치우고 시트를 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첫 일주일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낡은 간호사 숙소에서 구역질을 하며 울었다. 손에 밴 냄새는 아무리 비누로 씻어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인형 중장을 원망했다. 차라리 영창에 보냈다면, 차라리 감옥에 보냈다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언정 이런 모멸감과 역겨움은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그녀에게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익숙함이었고 동시에 무뎌짐이었다. 나하늘 씨, 501호, 501호. 어느 날 오후 병동 전체에 다급한 호출이 울렸다. 501호는 얼마 전 DMZ에서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고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22살의 이승우 하사였다. 나하늘이 병실에 뛰어들어갔을 때 이 하사는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석션, 혈압 떨어져, 에피네프린. 순간 환자의 몸이 축 늘어지며 심장 박동 모니터가 삐으하는 날카로운 직선을 그렸다. 심정지였다. 제세동기. 의사가 패드를 들고 외쳤다. 클리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다. 그러나 모니터는 여전히 직선이었다. 다시. 차지. 쿵. 안 돼. 돌아와. 제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나하늘은 그 광경을 병실 문 앞에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관학교에서 수석을 다툴 만큼 머리가 좋았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이 하사의 앙상한 손이 침대 밖으로 툭 떨어졌다. 나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 손을 붙잡고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중얼거렸다.
안 돼요. 안 돼. 이승우 하사님. 제발. 당신 어머니가 어제 사오신 귤 아직 다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녀는 어제 이 하사의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던 모습을 떠올렸다. 우리 아들 장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일어나요. 제발. 그녀가 그렇게 절규하던 순간이었다. 삐, 삐, 삐. 죽음처럼 고요하던 모니터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신호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돌아왔다. 돌아왔어. 나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이제는 미세하게 온기가 돌기 시작한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나하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생명의 무게를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후배들에게 떠넘겼던 그 지루한 과제들이 사실은 이 생명을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이 하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아직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을 간호하는 나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나하늘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수간호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들의 이름을 외웠다. 그들의 고향을,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그들이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6.25 때 한쪽 팔을 잃고 이제는 폐암 말기인 박 노인에게는 매일 아침 그가 가장 좋아하던 옛날 군가를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던 김하사에게는 그의 고향인 남해 바다 사진을 구해와 침대맡에 붙여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냄새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다는 훈장이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오정숙 수간호사가 그녀를 불렀다. 나하늘 씨,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그런가요? 이승우 하사 다음 주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요. 당신 덕분인 거 나도 알고 의사들도 다 알아. 오수간호사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과는 달리 따뜻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얼마 전에 당신 앞으로 온 편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하늘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인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윤세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직후 수십 번을 쓰고 지우다 결국 보내지 못했던 그 사죄의 편지를 떠올렸다. 어떻게 윤세봄이 이곳 주소를? 천인영 사령관님. 그 이름이 머리를 스쳤다. 나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길지 않은 문장이 윤세봄의 단정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나하늘 선배님. 아니, 나하늘님께. 사령관님을 통해 이곳 주소를 받았습니다. 선배님이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선배님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복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요. 저는 이곳에 남아 선배님이 그토록 비웃었던 진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님도 부디 그곳에서 선배님 자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하늘은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비참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윤세봄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길을 찾으라고 말했다.
그 순간 오수간호사가 나하늘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강철도 너무 뜨거우면 녹아내리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게 한번 녹아내려야 더 단단해지는 법이야.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특식 나온다던데. 나하늘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녹아내린 강철 조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이곳 대구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빚어지고 있었다. 대구에서의 세 번째 달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90일. 누군가에게는 짧은 휴가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다음 작전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나하늘에게 그 90일은 자신의 지난 20여 년의 삶 전체를 뒤엎고 태워버리고 재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일성 소장의 딸도 4학년 중대장 생도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호스피스 병동의 나하늘 씨였다. 그녀의 손은 이제 미음 숟가락을 환자의 입에 흘리지 않고 넣을 수 있게 되었고 기저귀를 가는 속도는 병동의 그 어떤 베테랑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오물을 역겨워하지 않았다.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군가를 불러주던 6.25 참전용사 박노인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새벽 박노인은 유난히 맑은 정신으로 나하늘을 불렀다. 아가씨, 아니 우리 손녀, 내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나하늘은 앙상하게 마른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맞잡았다. 처음 대구에 왔을 때 그토록 만지기 싫었던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그 손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네. 아침에 불러주던 군가. 그거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 나하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매일 아침 그랬듯 낡은 군가를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의 노래가 병실을 채우는 동안 박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고막. 네. 우리 강아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모니터의 수치가 0으로 떨어졌지만 나하늘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 있던 따뜻한 물수건으로 잠든 듯 편안해진 박노인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렸다. 땀과 고통과 세월의 흔적을 닦아냈다. 그녀가 사관학교에서 배웠던 그 어떤 정교한 의학 기술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손길이 더욱 신성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모든 정리를 마치고 병실을 나왔을 때 밤새 그녀를 지켜본 오정숙 수간호사가 다가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나하늘 씨. 네. 수간호사님,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만나러 가야죠. 나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대구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불명의 저녁. 모든 것을 잃고 시골로 낙향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아버지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저도 제 길을 가야 하고요. 오수간호사는 낡은 책상 서랍에서 3개월치의 급여가 담긴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간호조무 보조 인력에게 책정된 그녀가 평생 만져본 돈 중에 가장 적은 액수였지만 가장 무거운 돈이었다. 나하늘 씨. 오수간호사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손. 참 좋아.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젠 사람 살리는 손이야. 여기서 배운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곳으로 교육받으러 오지 마요. 다음엔 동료로서 당당하게 만납시다. 오수간호사는 무뚝뚝하게 봉투를 내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테이션으로 돌아갔다. 나하늘은 그 봉투를 쥔 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그러나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그 병동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병원 정문을 나섰을 때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대구역으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세봄의 편지를 떠올렸다. 선배님 자신의 길을 찾으시길. 그녀는 그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구역 근처의 작은 서점에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수험서 한 권을 샀다. 1년 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환자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외상 환자. 바이탈. 혈압 80에 50. 의식 없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피와 고함과 금속성의 기계음이 뒤엉킨 그곳에서 한 여자가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즈 더 가져와요. 압박 지점. 선생님, 지금 심정지 옵니다. 비켜요. CPR.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환자의 침상 위로 올라타 정확하고 힘있는 자세로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땀으로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나, 둘, 셋, 넷. 제발. 돌아와. 그녀는 나하늘이었다. 대구에서의 3개월을 마친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급여 봉투를 종잣돈 삼아 서울의 가장 값싼 옥탑방을 구했다. 그리고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수험서를 파고들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가장 힘들다는 이 종합병원 응급실에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중대장 생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수술기구를 전달하고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피를 닦아내는 병원의 가장 말단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쿵! 제세동기의 충격과 함께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다.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좋아. 수술실로 바로 올려. 환자가 실려 나간 후 나하늘은 땀범벅이 된 채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 순간 응급실 입구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한 무리의 시선을 느꼈다. 응급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병원장과 의사들이 마치 신병처럼 굳어버린 채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 너머로 나하늘은 그 얼굴을 보았다. 1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그 사람. 강철의 백합 육군 중장 천인영이었다. 천인영은 군우민 합동 의료 훈련을 점검하기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한 참이었다. 병원장의 브리핑을 듣던 그녀의 시선은 방금 전 CPR을 마치고 내려오는 한 간호조무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하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년 전의 공포가, 대구에서의 절망이, 그리고 윤세봄의 편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군인처럼 차렷 자세를 취하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병원장도 의사들도 아닌 오직 천인영 한 사람을 향해 대구 병동을 떠나던 그날처럼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천인영은 그런 그녀를 향해 수많은 수행원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왔다. 구둣발 소리가 응급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나하늘의 앞에 섰다. 나하늘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고개 들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 나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인영의 눈은 여전히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나하늘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환자의 피와 약품으로 얼룩진 거칠어진 손. 천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명령하는 손은 갖기 쉽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손은 피와 땀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천인영은 나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하늘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을 읽었다. 이름이 뭔가? 자네의 지금 직함과 이름을 묻고 있다.
나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1년 전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러나 이제는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간호조무사 나하늘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천인영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계속 일 보도록. 천인영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의 뒤로 멈춰있던 응급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하늘은 강철의 백합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궤도를 이탈하여 추락했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한 가장 냉철하고도 완벽한 승인이었다. 같은 시각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이제는 2학년이 된 윤세봄 생도가 갓 입학한 1학년 후배 생도의 잘못된 총기 결합을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리 줘봐. 윤세봄은 1년 전의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현명한 선배 생도로 성장해 있었다. 천인영이 뿌린 씨앗은 대전에서도 그리고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각자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나하늘은 다시 응급실의 소음 속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한때는 오물의 상징이었으며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 된 손. 천인영 중장은 썩은 뿌리를 도려냈지만 그 잿더미가 된 땅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일성 소장의 딸 나하늘은 죽었지만 사람 살리는 나하늘은 그 잿더미 속에서 강철보다 더 단단한 백합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